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예년보다 늦어진 선거 일정에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이 사라진 선거라는 지적입니다. 초중등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이 이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같은 주장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가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배포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조선 빅3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유가의 여파로 수주 절벽 현상이 계속되는 사이 일본 업체가 세계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4.13 총선 후보 등록일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야 공천 갈등 중심에 있던 이들의 선택으로 총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취재 파일에서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미주 대표 한인방송 TBK 주말 뉴스 여기는 대한민국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13 총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번 선거는 정쟁만 있고 정책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물과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인기 투표로 선거가 치러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최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 5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하는 선거구를 이번에는 불과 선거 42일 전에 확정하면서 처음부터 시간에 쫓긴 겁니다. 선거구 확정을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돼 있는 국회의원들 어떤 자기들의 그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덧친 것 같아요. 게다가 여야 모두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선거 일정은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여당은 비박계와 친박계가 충돌하며 개파간 대치 속에 공천심사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았고, 야권은 친노와 비노, 개파 갈등에다 분당과 재통합 시도라는 혼란 속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후보 등록일 첫날인 24일 공천관리위에 공천안에 반발하며 이를 승인하는 최고위의 소집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흡세 파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친박계인 원유철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빠진 최고위 소집을 강행하며 이들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늑장과 파행으로 이어지는 일정 속에 정작 이슈가 돼야 할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공약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극적인 효과, 또 부수적인 효과들로 충격요법들로 인해서 주목을 끌고자 하는 거고요. 시야는 후보 등록일 직전에야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3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2주밖에 되지 않는 상황.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20대 총선은 선거구 지각 획정에다 공천 파행까지 이어지면서 정책 선거는커녕 후보도 제대로 모른 채 투표해야 할 상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K 뉴스 최희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이 크게 강화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초중등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동성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지리교과서입니다. 독도가 일본 영해상의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의 원문에는 한국과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만 기술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부과학성 수정 지시에 따라 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고쳤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이런 식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싣도록 출판사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35종 가운데 77%에 달하는 27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배웁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검정 결과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함에 따라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합의로 개선의 기미를 보이던 한일 관계에 또다시 악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안부 내용의 경우에는 15개 종에서 언급됐는데 일부 교과서에서는 일본군에 연행됐다는 표현을 식민지에서 모집됐다로,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전쟁터로 보내졌다로 바꿔 군의 개입 여부를 모호하게 기술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대사관의 스즈키 공사를 불러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의 한일 관계 항목에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기해오다 최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TBK 뉴스 박동선입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해왔던 빅3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선 업체가 처음으로 세계 3위 자리에 올랐고 시장 점유율도 중국 업체가 더 커졌습니다. 진용준 기자 연결합니다. 네, 진용준 기자입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 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수주 잔량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그룹과 대우조선해양그룹이 세계 1위와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3위를 지켜오던 삼성중공업 그룹은 4위로 내려앉았고 그 자리는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그룹이 차지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3위로 올라온 것은 한국의 빅3가 세계 정상을 차지한 이후 20여 년 만의 일입니다. 그 뒤로는 양쯔장 홀딩스 등 중국 업체들이 매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량이란 수주를 받아놓은 일감을 말하는데 그동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빅3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유가 하락으로 인해 해양 플랜트 수주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국내 조선 빅3는 8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 조선사들은 엔저 덕의 수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진 사이 중국은 시장의 40%를 차지해 한국 업체들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 물량을 분석한 클락스는 한국 조선 대형 업체들이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으며 중소업체들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운 시황이 불황을 보이면서 신규 수주도 줄어들어 수주 잔량 감소세는 상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TBK 뉴스 진용준 기자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2040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속한 고령화의 부작용을 줄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호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 인구는 5,062만 명. 지금까지 증가세를 이어왔던 총 인구는 2030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나이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 이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맞먹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집니다. 인구 통계가 잡힌 1960년 이후 고령층이 유소년보다 많은 것은 처음입니다. 총 인구를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지난해 40.8세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 30세를, 2014년 40세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 2035년에는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60년이 되면 젊은이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해야 할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예측입니다. 또한 고령화는 소비 둔화, 생산성 저하 등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1인 가구가 늘고 여성 1명의 기대 출산율은 1.2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고령화를 극복할 마땅한 대안이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TBK 뉴스 유호수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 판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지원 단지인 스타트업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는 지상 8층 건물 2개 동과 지상 5층 건물 1개 동 등 총 3개 동 등으로 200여 개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예비 창업가의 투자 유치, 창업, 해외 진출 등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22일 개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가 창조 경제의 요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는 오는 6월 내에 오디션을 열어 1차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에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월에 이어 환경부는 이번에도 두 가지 이유에서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에 이미 조작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과 리콜 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지 않은 점입니다. 환경부는 이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리콜 계획이 다시 제출된다면 리콜 계획 자체를 불승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리콜 계획 불승인은 리콜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폭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임산부가 감염되면 소두증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한국에도 상륙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환자는 지난달 20여일간 브라질에 출장을 다녀온 40대 남성으로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지난해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와는 달리 공기 중으로는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관심 수준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검역과 항공기 소독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16 재외공관장 회의 셋째 날인 16일 오전 외교부가 이기철 재외동포영사 대사를 주제로 국민이 느끼는 재외국민 보호 외교를 안건으로 한 전체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170여 명의 재외공관장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외국민 보호 방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이날 토론에서 최근 해외 출국자와 재외국민 범죄 피해 증가,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 전개 등을 지적하며 재외공관장들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헌신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재외공관장들은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중요성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고려해 재외국민 보호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동감했습니다. 20대 총선 후보 명단에서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외동포 사회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살펴보면 당직자를 포함해 여성과 노동, 청년, 장애인 등 부문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와 관련한 인물은 없습니다. 특히 해외 최다 한인 거주 지역인 미주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오른 한인은 전무합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재외 유권자 수는 총 15만 4,217명,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전체 재외 선거권자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추적하는 취재 파일입니다. 여야가 4.13 총선의 공천을 마무리하고 후보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각 당의 공천 갈등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입니다. 이들은 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 23일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는데요. 이들의 선택이 앞으로 총선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셀프 공천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결국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 당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한 건데, 내가 이 당을 떠남과 동시에 내가 비례대표 의원직 자체를 전부 다 던져버리려고 하는 내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 20일 더민주 중앙위에서 김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비례대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대표의 공천권을 이용해 자신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 2번에 올린 겁니다. 중앙위는 즉각 반발했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며 김 대표의 셀프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방문을 거부하고 보이콧으로 당을 압박했습니다.
급기야 사퇴서까지 놔두자 문재인 전 대표가 급히 상경해 김 대표의 자택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대표는 23일 당에 남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부 세력의 정체성 문제를 언급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당권 장악과 비례공천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민주화 인사로 구성된 더민주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천위의 결정을 기다리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23일 밤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4일부터는 당적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천에 대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유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무소속 출마의 이유는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으로 돌아와 보수개혁을 이루겠다며 복당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친박계인 새누리당 공관위와 최고위가 마지막까지 서로 유 의원의 공천 결정을 떠넘기면서 유승민 고사작전이라는 비난 여론도 있었는데요.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유 의원의 잦은 사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유 의원 낙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유 의원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유 의원이 만약 대구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면 자칫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줄을 뜨겁게 달궜던 김종인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라는 변수가 다가오는 20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전혁수입니다. 한 주간의 대한민국 연예계 소식을 모아보는 위클리 K스타입니다. 걸그룹 마마무가 미국에서 걸크러쉬 저격에 성공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마마무는 지난 2014년 데뷔한 실력파 걸그룹인데요. 그동안 이들은 레트로 장르의 댄스곡인 미스터 MMO호, 오아이의 너니스 먼들 등을 통해 톡톡 튀는 무대 퍼포먼스와 가창력으로 국내에서도 팬층을 넓혀왔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K-팝 뮤지션 해외 쇼케이스를 통해 해외 진출을 선언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세계 3대 뮤직 마켓 중 하나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K-팝 나이트아웃에 출연해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이며 미국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의 여배우 클로이 모레츠가 방한 당시 마마무의 팬임을 자처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또 첫 정규 앨범 멜팅이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8위를 차지해 K-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팝의 원조인 미국에서 마마무를 시작으로 K-팝 문화가 각광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지인으로부터 억대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우성 씨의 피해 금액은 약 43억 원. 정 씨는 지난 2008년 친분이 있던 방송작가 에이모 씨의 재벌들만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는 꼬드김에 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작가 에이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피해 사실도 덩달아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SNS를 통해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잘 보내고 있다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인 영화 더 킹의 촬영에 몰두하고 있는 정우성 씨. 힘든 일을 겪었지만 작품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에 팬들도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한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 씨와 남편 정석원 씨의 사랑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결혼의 연을 맺은 백지영 씨와 정석원 씨. 9살의 나이 차이로 인해 숱한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결혼 이후에도 지극한 사랑을 감추지 않으며 연예계의 대표 인꼬 부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공연으로 자리를 비운 백지영 씨를 대신해 정석원 씨가 백 씨의 라디오 방송 스페셜 DJ를 맡으며 이들 부부의 달달한 모습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지영, 정석원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가수 박효신 씨가 몇 년째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전 소속사에게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박효신 씨가 현 소속사의 도움으로 채무액을 청산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전 소속사 측은 박 씨가 현 소속사에게 받은 계약금을 타인 명의 계좌에 넣으며 은닉했다고 주장해 또다시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기일이 다음 달 11일로 변경된 상태인데요. 박효신 씨와 전 소속사의 기나긴 법정 공방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